제가 토요일 날 새벽같이 나가야 될 일이 있어 가지고 집에서 새벽 4 시에 나가는 바람에 촬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3대 지수가 1%, 나스닥이 좀 덜 빠졌죠. 중소형의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했고, 이게 아마도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 중에 그 소형 은행 같은 경우가 급락 규모가 커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유럽도 빠졌고 아시아 시장은 괜찮았었는데 금요일장이 유럽으로 넘어서 안 좋아지다가 미국장이 이제 아작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약간 안 좋아진 게 이제 그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유가가 급락한 게 반등을 못 하고 있고 금값은 미친 듯이 튀어서 2,000달러 가까이 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값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그 금융시장 위험성이 유발되면서 이게 안전자산 선호도 급격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간 강도가 너무 세요. 이제 정점을 치고 다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라네. 구리가격도 일정 부분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10년 국채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주된 이유는 뭐 SV뱅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겠죠. 거기다 이제 모기업 파산 얘기도 나왔고 요거 이전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 난리를 쳤죠. 요거는 한국경제TV의 3월 17일자 이휘경 기자께서 올리신 내용입니다. 좀 더 볼 겁니다. 근데 요게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디스에서 나온 그 크레딧 아웃룩 시형 전망인데 여기 안에 보면 뭐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볼게요. 빠른 속도로 그 통화 긴축을 하면서 여기 미국 은행의 자산 부채와 관련된 리스크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 자산 중에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인데 보시면 여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의 추세를 계속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기 빠졌다가 쭉 빠른 속도로 늘어났죠. 그리고 나서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뭐냐면 연두색인가요? 요 초록색 요거는 미국 은행이 예치한 그 지준 예치금이에요. 은행에서 예금을 받으면 그 받은 예금의 일정 부분은 그 중앙은행이 예치하도록 규정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준 예치율이 지금 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의무적으로 예치하지는 않아도 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고 이게 아마 2020년 3월 달인가? 그때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하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10년 국채 수익 그러니까 미 국채를 요 시점부터 쭉 끌고 올라가면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도 많이 들고 있었죠. 근데 예전이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채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채 가격이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국채를 대규모로 들고 있다가 수익률이 급등하니까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금 손실을 봤던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 금융권 전체 내에 좀 일정 부분 깔려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뱅크 은행이 문제가 먼저 터졌는데 다른 쪽에도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죠. 여하튼 그런 문제가 이제 터진 거고 그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지금 그런 어떤 문제가 여파가 확산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남미 쪽으로 밑에 보면 유럽 쪽 은행 쪽은 어떨 것 같으냐 이것도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아시아 퍼시픽 같은 경우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석보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미국 시장 그 중소형 은행, 지방은행 그 주가, 금요일 주가거든요. 뭐 32%.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난리친다고 지금 하고 있죠. 32. 그 밑에 이름이 비슷한 은행 26 쭉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전국은행 전체적 전국은행 정도를 봐도 여기 보시면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6.94
큰 은행 중에 지금 진원지죠, 난리에. 근데 그걸 인수하겠다는 UBS 같은 경우에도 5.5%나 빠졌기 때문에 아직 진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수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먼저 터졌던 실리콘밸리 은행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FDIC 예금보험공사에서 끌고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미 끌려 들어갔으니까 수습을 하겠죠. 그다음에 영국 지사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홍콩 상하이뱅크 여기서 끌고 들어가서 1파운드 인수해서 여기서 해결을 하고 하겠다고 지금 작업을 한 거죠. 이미 인수해서 갔으니까. 홍콩 상하이뱅크 은행 같은 경우는 인수 발표한 이후에도 이게 그 홍콩 상하이은행 지주사의 그 CDS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인수한 이후에도. 다만 이거는 이 회사에서 이 한글로 번역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프랑스 회사 같아요. 프랑스죠. 양말 교환? 이게 하여튼 이게 브루소라마 이렇게 하나요? 이 회사에서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릅니다. 이 회사의 사이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수습이 안 됐다고 보이는 게 여기 보시면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거 BNP 파리바거든요. 여기 보시면 급등했죠. CDS 프리미엄이.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만한 BOA 급등했죠. 여기 보시면 시티그룹 급등했죠. 여기 보시면 UBS 이제 인수하겠다는 크레딧 스위스 인수하겠다는 UBS 급등했죠. JP 모건 스탠리네요.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급등했죠. 여기 도이치방크 급등했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형태로도 수습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SVB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를 보유해서 평가손으로 야기가 된 건데 이거 제가 찾다가 다른 데를 찾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중국이 걸렸어요. 신흥 한국 인터넷판인데 3월 14일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편집자는 이분이십니다. 미연준에서 이거 사태 수습하기 위해서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BTFP에 따라서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은 대출을 지원받아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상황에서도 예금자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연준 성명 발표에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은행, 저축조합, 신혼조합 등 금융기관이 미국채,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공공기관 채무, 그다음에 모기지증권 및 기타 적격 자산을 담보로 최대 1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죠. 이거는 얘를 지금 손절하지 말고 얘를 담보로 그냥 대출을 받아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게 문제가 생기면 계속 이 만기를 연장해 주게 되면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매도를 안 해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리를 내려주는 것밖에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수습이 되지만 이거의 근본적 해결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그냥 단기적인 어떤 그 미봉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근본적인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3개월 국채수입니다. 위에 있는 파란 게.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그 5년, 7년, 10년 장기채권,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니까 하여튼 5년, 7년, 10년의 채권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5년, 7년, 10년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내림을 보였는데 3개월 국채 수익률 추세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 이게 아랫방향으로 같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3개월 국채 수익률은요 기준금리하고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거의 동일한 유사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다른 5년, 7년, 10년짜리를 따라온다는 얘기는 단기 채권 투자자들도 미국의 경기 수축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수축하게 되면 기준금리 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인데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한다는 건 경기 수축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국채 시장에 하물며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기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자금도 존재하죠. 시장에서. 장기로 운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단기로 운용하는 사람들조차도 국채를 매집해서 들어오는, 그래서 수익률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국채 시장만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요.
하이드 채권 시장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늘려서 보면 자, 이게 하이드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인 이 빨간 거고요. 그다음에 요 보라색? 하여튼 요 색이 여기에 국채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하이드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고 추세적으로 국채가 올라가는 거는 위험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이드 채권 수익률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드 채권이 시장에서 외면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국채가 외면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채는 올라가고 하이드 채권 수익률은 내려가면 위험을 야기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면 위험이 야기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하이드 채권은 내려오잖아요. 이 부분이 아니고 참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국채 수익률은 내려오고 있는데 하이드 채권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면서 국채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하이드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면서 하이드 채권 가격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패턴을 놓고 보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냐. 국채는 매집하고 하이힐드는 집어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이 채권이 돌아다니는 시장, 자본시장이죠. 이 자본시장 안에서 그 위험 자산의 회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움직임을 보면 하이드 채권 시장이 외면받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추세가 거의 비슷하죠. 물론 여기 같은 경우 이 시기 2022년도 한 6월에서 한 7월 넘어가면서 이 시기에 하이드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고 국채가 좀 내려오는 이런 반대 패턴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금하고 좀 다르게 뭔가 시장에서 대규모로 요동치는 큰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았었던 때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용 시스템에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보였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긴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굳어왔던 그 안전채권하고 위험채권이 같이 일정 부분 추세를 맞물려서 움직였던 거하고 다른 패턴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 이게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국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데 3개월 국채 수익률이 이제 내려오다 멈추고 다시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기준금리하고 크게 이탈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경기 수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실물 경제 지표나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는 건 없고 특별히 발생한 이슈도 없어요. 지금은. 다만 은행 쪽에 시스템 문제가 생기면서 뱅크런이 경기 수축을 급격히 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준이 요번 주겠죠. 요번 주에 금리를 그냥 유지할지 0.25로 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0.25라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2 같은 경우에도 0.5를 올렸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안 잡고 살짝 금융시장의 그러니까 어떤 그 변동성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다음번에 다시 0.5를 올려야 되는 그런 위험성을 부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0.25 정도는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올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그 보도를 보면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못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3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오질 않고 살짝 들리면서 다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하이드 채권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위기가 빠질 때 보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산 시장은 서로 상호 작동하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이 하이드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하이드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국면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하이드 채권이 미친 듯이 막 위로 올라가면 이게 주식 시장에 여파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이렇게 이게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고 이게 우리나라, 이게 이제 독일이거든요. 지금은 일정 부분 여기 직전에 이제 내려오면서 찍었던 저점을 일정 부분 커버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들려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수습이 되면서 얘가 자꾸 이렇게 굳어지면 얘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굳어지면 이게 주식시장으로 여파를 미칠 수가 그러니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자산시장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지금 경기 수축 배팅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수습되면 다시 이제 상황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이제 진정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전강 후약을 말씀드렸는데 전강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미 미국에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있잖아요. 그 국채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은행에서 국채나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러니까 국채로 인한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를 치는 일은 SVB 같이 난리를 치는 일은 일정 부분 이제 수습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기사 중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폰뱅크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대규모 자금을 인출해가지고 그게 뱅크런을 유발하는 그거는 사실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예금자들이 그런 액션을 취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지금 요동치는 심리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뉴스버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더 큰 일이겠지만 그런 일도 이제 강해지겠죠. 지금 수습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1차 수습하는데도 사실 약간 삐끄덕거리고 있는데 2차 수습 때는 지금보다 충격이 더 시장에서 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주식 상승이나 아니면 주식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마감되고 경기 사이클은 수축 규모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강 후약에서 사실은 요번 정도 되면 4월달, 뭐 5월달 이렇게 지나고 나면 추세로 조금 더 4, 5, 6 이렇게 여름 가면서 조금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간 다음에 정점을 치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이런 패턴이다라고 생각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상당히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리라면 정강 후약이라고 말했지만 그 정강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그리고 지뢰밭이 사방에 깔려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동영상 라인 쪽에 보면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수습이 될 것 같다. 수습이 안 될 것 같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뭐 전파될 수 있다 없다. 뭐 연준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제 생각은 아주 단순해요. 지금 문제는 수습이 될 것이다. 하지만 향후에 터지는 문제까지 모두 수습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는 게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터질 수 있다. 뭐 때문에? 폰뱅크런 때문에. 예금을 그냥 은행에 직접 가서 찾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1.5% 다 커트가 되는데 이 폰뱅크런은 단기간에 뭐 대규모로 막 두들겨 빼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빼는 거기 때문에 단기 수습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런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폰뱅크나 혹은 폰으로 주식 투자라는 게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주식이 바닥을 치고 빨리 올라오도록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HTS를 통해서 그러니까 PC 안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만 가능했었는데 요번에 들어오면 스마트 시대가 열리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2022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바닥을 치고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거에 기여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게 반대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장황하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